이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통적 가치관과 수구적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현 국민의힘 정당의 뿌리가 전두환, 노태우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구보수는 개인적 이득이 된다면 신의 따위는 쉽게 져버리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보수라는 단어를 개념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인 정통보수의 가치관은 새로운 것과 변화보다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치관과 관습을 옹호하며 지키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진보는 사회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구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가치는 전통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 보셨나요?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12.12 쿠데타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한 영화입니다. 이미 신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하여 정권을 잡고 독재한다는 내용과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무척 답답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심박수 챌린지가 화제인데요. 영화 서울의 봄을 본 후 스마트워치에 나온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찍어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실제 역사와 영화 속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이를 공부한 뒤 N차 관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두환과 노태우의 신군부 독재를 잘 몰랐던 2030 청년들이 역사를 알고 또 먹고 사느라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대다수 시민들도 현 정치적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서사를 위해 약간의 허구는 있을지언정 영화 속 신군부와 현재 폭주하는 수구보수 정부 여당의 모습이 겹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 시대적 배경과 함의점 그리고 신군부 세력들을 뿌리로 해서 오늘날 수구보수 정치 세력 국힘까지 어떤 계보로 연결되어 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의 간섭을 받던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혁파 알렉산데르 둡체크가 주도한 민주화 운동 시기를 말합니다. 이처럼 서울에서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움직임이 있어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박 대통령 사망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 영화에서는 12.12 사태만을 다뤘습니다. 잠시 12.12 사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12.6 사태 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실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사심을 가지고 정권을 휘두르려는 전두환을 경계했고 전두환을 위시한 군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까지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 총장을 체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2월 12일 밤에 작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 총장을 기습적으로 잡아들임과 동시에 하나회 인맥을 통해 최전방에 있던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특정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등을 장악했습니다. 전두환과 하나회는 자신들보다 높은 계급의 사성장군을 잡아들이는 하극상을 벌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했습니다. 이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통적 가치관과 수구적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현 국민의힘 정당의 뿌리가 전두환, 노태우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구보수는 개인적 이득이 된다면 신의 따위는 쉽게 져버리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보수라는 단어를 개념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인 정통보수의 가치관은 새로운 것과 변화보다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치관과 관습을 옹호하며 지키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진보는 사회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구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가치는 전통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기회를 틈타 쿠데타를 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나라는 혼란스럽지 않았고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처럼 경제 발전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한 것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 찬탈을 통해 영달을 얻을 목적이었을까요? 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과 애국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층은 이러한 관점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진보니까 우리는 보수다라는 관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할 지경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최소 고 박정희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수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들을 보수라 칭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쿠데타 성공을 위해 전두환과 노태우는 최전방에 있던 구사단까지 동원했습니다. 비록 영화의 내용이 허구적인 것이 있어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죽는 것만 생각했지 절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과 노태우가 어째서 보수입니까? 이들이 만든 정당이 어찌 보수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만든 정당에 뿌리를 둔 국민의힘이 어찌 보수란 말입니까? 반면 12.12 사태 때 전두환과 노태우의 반란에 대항했던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김진기 준장, 정병주 특정사령관, 김호랑 중령 등은 결과적으로 반란군을 막지 못했지만 이들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통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위대한 군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에 최근에 와서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들이 보여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기려야 할 것입니다. 반란군들은 쿠데타 이후 이들의 삶을 짓이겨 버렸습니다. 자손들 또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친일파들은 득세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삶의 고달픔을 매일 느끼며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산 정통보수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그들의 삶을 높일까요? 역사를 보면 정통보수는 지켜야 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없었던 시기의 사회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극우와 다수의 보수층은 눈이 가리워 나라가 난장판이 되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 민주당이 그 기준점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빨갱이라고 하며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기서 잠시 반란군에 맞서 싸웠던 분들의 삶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은 서빙고 분실에서 45일간 곡초를 겪다 강제 예편됐고 6개월간 가택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고초로 인해 곡기를 끊고 술만 드시다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은 갑자기 행방불명된 뒤 조부 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사령관의 아내는 장 사령관이 죽은 뒤 2년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끌려간 후 한참 후배인 군인들에게 아직도 총장인 줄 아나 등 폭언을 들으며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이후 18계급이나 강등된 2등병으로 예편당한 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강제 예편 후 우울증이 생겼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1989년 실종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반란군들은 승승장구하며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군, 정치 요직, 공기업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반란군끼리 나눠먹은 것입니다. 군에서 최고 관직을 누리거나 혹은 정치권으로 빠져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황영시, 이희성, 정호용, 박희도, 김진영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윤석민, 정호용, 최세창 등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유학성,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동호 등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 해체와 12.12 사태 관련자 처벌이 있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주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확실하게 벌을 내리고 처단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면받은 뒤 보수 원로로 대접받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두 번째, 현 국민의힘 정당의 뿌리가 전두환, 노태우로부터 시작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에 신군부의 출현을 기점으로 하여 이들이 국민의힘의 뿌리임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군부는 1980년 기존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을 강제 해산하고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당 초대 총재는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주정의당은 1988년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단행해 민주자유당이 되었고 이때 노태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며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한 주류와 반이회창 비주류가 대립해 내분이 일다가 이회창과 조순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로 합쳐 한나라당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 한나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과 결을 같이 하는 박근혜가 대두되었고 2008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이명박과 박근혜를 필두로 보수 세력이 집결했고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2012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고 그 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며 새누리당은 훨씬 더 우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자칭 보수 정당은 존폐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명칭을 바꿨고 2020년 2월 황교안이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미래통합당으로 또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제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253개 의석 중 84석을 얻는 데 그치자 보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신군부부터 국힘까지 이어지는 보수의 계보입니다. 국힘이 보수 계보를 잇는 적통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근간에는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갈취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신군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신군부를 계승하고 답습하는 국힘은 단지 수구보수일 뿐입니다. 이런 계보와 역사에 대해서 보수층이라면 특히 2030의 경우 이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고와 시각을 갖춰야 올바른 역사적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이들이 현재 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사장시키려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 내용을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육군 참모차장 윤성민이
전두환과 협상하여 군대를 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던 구 공수여단을 막기 위해 육군본부 측에 신사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육보는 이를 수락하여 구 공수여단 부대 복귀를 지시했으나 전두환 측은 1 공수여단 병력을 통해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특전사령부, 수경사까지도 장악하여 반란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통보수는 신의를 목숨같이 여깁니다. 정통보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가치관이자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구는 신의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팽겨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특히 몇몇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순진하게 국힘과의 협상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구의 특징을 잘 인식하고 그들을 대하고 일들을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 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보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통 보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몇 가지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정통 보수는 살아남지도 못하고 점차 사라지는 반면 수구 보수는 질기게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역사적 대물림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구 보수가 보수를 자칭하고 기세등등한 상황이고 거기다 이들을 보수라고 생각하여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정통 보수들은 설 자리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난장판인데도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런 역사적인 대물림을 끊어내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그리고 가치관을 지닌 정통 보수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통 보수적 가치를 지니고 수구 보수와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줄기차게 가열차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한 사람부터 무고한 시민까지 학살하도록 했습니다. 무력 진압 작전에 대해 굿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살상을 용인했던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이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층에서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내란 선동으로 말하는 자들이 상당수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도 아직도 빨갱이 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공산당도 아니고 또한 한국이 내란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국민을 학살하고 그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빨갱이 소행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